입니다. 이번에 찐윤 검사들이 완전히 커밍아웃 했어요. 찐윤 검사들이 완전히 커밍아웃 했는데요. 박재혁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 북부지검장 등 김창진 부산지검장, 이번에 찐윤 검사들이 저 찐윤이에요, 그리고 저희 정치검찰이에요 라고 쫙 했는데요. 제가 커밍아웃한 사람들 쭉 정리해놨습니다. 강백신 대구 고검 차장검사,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 자, 예, 쫙 감별했어요. 쫙 감별해서 찐윤 검사들, 정치검사들 쫙 감별했는데, 자, 저 검사들 중에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했을 때 한마디라도 이야기한 검사 있습니까?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했을 때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검사들이고요. 윤석열 법원에서 구속 취소했을 때 즉시 항고 해야 하는데 즉시 항고 하지 말자 그랬던 검사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그동안 가리기 힘드셨을 텐데요. 스스로 커밍아웃 했어요.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 잘 봐주세요.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 이번에 이야기할게요. 이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판결에서도 이번에 그 판결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뭐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판결에서도 관련 없다고 나왔어요. 관련 없다고, 그렇죠? 이 판결 나왔을 때 나경원 아주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경원 의원이 아주 좋아하는 반응을 그때 판결 때 보였어요. 한동훈 아주 명확한 판결이다. 그렇게 명확한 판결이면 그것으로 그렇게 좋아해놓고 왜 항소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장동혁, 국힘 당대표 장동혁 공직선거법 100만 원 구형했는데 항소 포기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 당시 뭐 제가 취임하기 전인데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들이 항소 포기했어요. 장동혁 이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그리고 박수영 항소 포기했어요. 그럼 저 사람들 박수영 항소 포기할 때 부산지검장이 누구냐면, 다시 올려주세요. 김창진 부산지검장이에요. 저기 나와 있는 부산지검장 김창진, 박수영 항소 포기해놓고 자기가 부산지검장으로 포기해놓고 지금 여기다가 명단 올렸어요. 여러분, 찐윤 검사들의 커밍아웃, 찐윤 검사들의 쿠데타 잘 기록하고 스스로 잘 기록했어요. 찐윤 검사와 그리고 정치 검사들의 커밍아웃, 쿠데타 오늘 낱낱이 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납치오준 검사들이에요. 충분히 강반들이 배려했고. 누가? 몽골이 배도하고 누구예요? 아니, 이거는 내가 이름을 쓴 게 아니라 그들이 이름을 쓴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을 쓴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을 쓴 거예요. 김건희 장관도 못하는 검사들이야. 우리 핸드폰 좀 뺏고 신분증 좀 뺏을 거 그랬어. 아주. 그런지 모르고. 네, 신동우 의원님. 장관님, 이제 지금 뭐 장관님도 그 말씀 언급하셨고 서영교 의원님도 100만 원, 90만 원짜리 항소 포기를 언급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요즘 속된 말로 요즘 애들이 짜친다 그러는 겁니다. 짜친다. 항소 포기의 예로 들 만한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100만 원짜리, 그것도 구형이 100만 원입니다. 1심에서 무죄 나왔고요. 박수영 80만 원. 이걸 가지고 이 거대한 대장동의 뒷거래, 이것과 항소 포기와 비교한다는 게 정말 국민들이 보면 저는 코웃음을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무슨 외압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장동혁, 박수영 항소 포기한 그 검사들에게 외압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장관님이 늘 강조하시는, 너무 앞으로 재판 더 해봤자 실익도 없는 거 기계적 항소하지 말자, 저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기계적 항소 포기로 이렇게 포장을 하시는 것은 정말 장관님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면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거 정말 심각한 것 아니면 물론 오늘 이진수 차관이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노만석 권한 대행이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았다. 첫 번째, 수사 지휘권을 활동하겠다. 사실상 협박이죠, 이거는. 두 번째, 보안 수사권을 존치해주겠다. 회유죠. 자리 약속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노만석 대행이 이런 얘기를 스스로 소설을 써가지고 지어낼 이유가 있습니까? 노만석 대행이 이런 소설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진수 차관이 저는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 가실 때 저한테도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기 싫어요라는 말씀을 제가 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왜? 장관님은 장관 가시는 순간 이런 역사적 순간에 맞닥뜨릴 것을 예감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항소 포기로 이렇게 끝날 성격의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무리하게 항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외압이 있죠. 자, 어떤 얘기야? 왜 우리가 이거 항소 포기 용납할 수 없냐 그러냐면 녹취 하나만 좀 잠시만 들려주세요. 오늘 공개된 녹취입니다. 그때 내가 그 잡혀오기 훨씬 이전부터 계획이 네. 다 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지상하고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딱 짜고 그러니까 4시에 합의를 다 본 거야. 합의 다 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짰냐면 응. 그때부터 시작해서 형하고 나하고 유착했고 응.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선 이전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거에 지기 이전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문제는 그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바닥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확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겠습니까? 이 외압에 대해서 왜 분노하겠습니까? 왜 7,400억 원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겠습니까? 이런 정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검찰이 항소해서 시시비비를 밝혀야 되고요.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장관님도 그동안 정치인으로 싸운 그동안 평판과 이런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다 밝혀야 된다. 그런 자세를 좀 임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외압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지만 그 신중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하에 판단 결정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대로 이 관계자들이 다 일단 양형의 문제만 본다고 하면 유동규하고 정민용 같은 경우는 구형량보다도 더 선고됐습니다. 구형량보다도. 지금 7,400억 계속 말씀하시는데 7,400원 전체 수익입니다. 이게 사실은 본인들이 받아야 될 수익보다 초과된 사실은 그 배임행위 액수는 확정이 좀 안 돼 갖고 일부만 인정된 겁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부 여러 가지 견해는 있지만 저희들도 범죄 수익이 범죄자한테 계속 가게 되지 않게 공소유지 항소심에서 더 확실하게 해갖고 하겠습니다. 네. 네, 김용민 의원님. 네, 장관님, 지금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공소처장 등을 자리 등을 약속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분명히 확인하시고 사실이 아닌 것이 여기서 문제가 됐다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검찰 특활비 잠깐 볼까요? 그동안에는 총장이나 검사장들이 자기 말 잘 듣는 검사들에게 마치 용돈 주기나 길들이기처럼 계속 쓰여왔습니다. 검찰 특활비가 단 한 건이라도 특활비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다라고 하면 기사를 썼을 것이다라고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나왔던 뉴스타파 기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단 한 건도 특활비 명목으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부대 의견도 다 알겠지만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저희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믿고 특활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조금 전에 박은정 의원님이 제시하셨던
그 정도 금액으로 줄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수사권에 대해서 다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은정 의원님이 제시한 그 안으로 저는 수정 의결해야 된다고 위원장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안으로 수정 의결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장관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검사들 집단 항명하고 있어요. 과거에 검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청 경찰국 신설한다고 경찰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사들 집단 행동에 따라서 다 처벌했어요. 이 집단 행동하고 집단 항명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수사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님은 감찰권과 징계권이 있으니 감찰하시고 엄하게 징계하십시오. 징계해서 이 지금 검사들이 뭘 믿고 이러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지금 영웅놀이 한번 하고 검찰 조직으로부터 영웅 인정받아서 나가서 1년 이내에 수백억 한번 땡겨보겠다. 정관예우 받아서 돈 좀 벌어보겠다. 이 생각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영웅놀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못하게 철저하게 단죄하십시오. 필요하면 국회에서 입법해서 지원할 테니까 지금 난동, 준동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죄하시고 정치권으로도 출마 못하게 하고 개업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개업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뭐 하여튼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갖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계속 법사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박성재 전 장관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내란 선전선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제가 제일 먼저 크게 강조했었습니다. 오늘 황교안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다고 하는데 황교안은 특검에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만약에 종료돼 준다면 내란 선전선동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예,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송석준 의원님. 네. 여기에 그 부대 조건을 보니까요, 우리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예, 이거를 아까 박기택 의원도 지적했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그런 집단행동한 그런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수활동비를 배정하지 않는다. 또 여기 법무부 장관이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승인하고 검토해서 오케이 하는 거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런데 1항에 뭐예요? 지금 부대 조건이 특수활동비는 적재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동네는 이런 분명히 민생 적재된 이런 침해 민생사범 서민생활 침해사범 이거를 위한 수사 활동을 어떤 데는 못하게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묵자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법사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대 조건을 이렇게 임의로 달아갖고 망신사를 붙이면 안 되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일부 의원이 주장한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준 거고요. 우리 예산 소위 심의를 하신 소위원들 간에 합의된 문구가 아닙니다. 요거는 삭제하세요. 부대 조건은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검찰 특수활동비는 적재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한다. 이것만 남기고 2항 3항은 삭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강력히 이제 의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예 우리 장관님 왜 이게 이게 포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 요새 얼마나 국민들이 속 탑니까? 예, 주식시장에 지금 이익 보는 분들 있고 손해 보는 분들 그 하루에 작은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말 그거 갖고도 속이 타고 이게 많이 불안합니다. 거기다가 또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들 이 부동산 시장에 그거 뭐 좀 어떻게 해서 좀 해보려고 한 분들을 다 이것저것 규제로 묶고서 세금 폭탄으로 묶고 이러면서 이게 우리 서민들은 작은 돈 1,000만 원이든 1억까지 안 바래요. 뭐 심지어 뭐 10억 이런 것까지 안 바래요.
작은 돈이라도 좀 내가 알뜰히 모으고 모아서 정말 열심히 살고 싶고 따뜻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뭡니까? 7,800억에 가까운 이 범죄. 이것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기의 권한을 다 빌려준 거예요. 예, 성남의뜰이라는 성남도시경사의 모든 권한을 다 빌려줘서 모든 특혜적 행위를 가능한 거예요. 수용권 발동, 용도 변경, 또 분양, 또 각종 발생한 총수익이 7,400억을요, 범죄자들에게 그냥 주고, 그게 특정금융 식탁에 여기저기 묻어서 나중에 다시 여기에 진짜 가담자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지금 대통령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중심에.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수뇌부들이 다시 날아먹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거는. 예? 장관님,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100만 원, 1000만 원에 연연한 주식 투자. 네, 송석준 의원님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1,400억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범죄 수익금을 검찰이 항소법정에서 관계없는 돈이 이런 무지막지한 범죄가 그야말로 범죄자에게 그대로 네, 송석준 의원님, 네, 마무리해 예, 주십시오. 그게 네. 7,400억이 전부 범죄 수익이라고 확정된 게 아닙니다. 네, 이미 2천억 정도 이상은 추징 보존돼 있고요. 예, 예. 분양 배당금 또 이런 네, 그러면 다음 질의 순서는 네, 전현희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시작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님. 그래서 장관님도 사퇴하는 거죠.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닌 건 아닌 네, 그만하십시오. 송석준 의원님, 발언 제한합니다.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듣지 않으시면 발언 제한 또는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자, 전현희 위원님 시작해 주세요. 네, 법원행정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증인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면 우리가 이걸 위증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의 그동안 국감이나 법사위에서 증언을 하시면서 마치 일반적인 사안을 마치 처장님이 경험한 것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접목을 해서 답변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제가 질의를 드리면 아는 거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사건 기록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뭐 제가 경험하지 않아서 그 답변을 드리기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우리 차장님께서는 스캔한 전자기록을 대법원의 상고 접수 직후부터 읽었다. 이렇게 그동안 답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론 그리고 일반론이죠. 예.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시죠. 그러면 당시에 이 스캔한 전자기록을 만약에 대법관들이 처음부터 상고 직후부터 읽었다면 누가 읽으라고 이를 지시했습니까? 역시 일반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론 말고 구체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이 제가 사안에서. 답변할 수 없는. 그는 모르시는 일이지 거죠. 않습니까? 네. 근데 대법원 국감 때에 증인으로 한 일부 법관들이 재판장이 읽으라고 시켰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이라는 건 대법원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전자기록을 읽으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거는 아시다시피 불법 기록입니다. 전자기록은 당시에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종이 기록만 합법이다. 이거는 처장님께서 그동안 인정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는 물론 이제 위원님 같은 그런 견해에 또 제가 이제 충분히 정확한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기록이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기록이 종이 기록이고 전자기록은 아니다. 이런 의미고요. 거기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종이 기록을 만약에 읽었다면 84만 장에 달하는 그러니까 7만 곱하기 12분의 대법관에서 84만 장의 기록을 복사를 해야 될 텐데 이 복사를 한 거 맞습니까? 대법원에서? 역시 제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모르시죠? 다만 지난번에 그런데 종이 복사를 84만 장을 대법원에서 복사를 했다면 그 종이를 구입한 기록 그리고 복사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 기록은 알고 계십니까? 역시 일반론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모르시죠?
그래서 당시에 대법원이 저희들이 직원들이랑 다 확인해 보면 복사는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때 당시에 기록을 읽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추론입니다. 내란 당일날 비상회의는 누가 소집했습니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장과 실장들이 이제 그 걱정이 돼서 서로 연락하다가 모여 그러면 우리 예. 차장님은 그날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때 누가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습니까? 제가 전화 자고 있으니까 안 오니까 우리 이제 기획총괄이 저를 데리러 와서 기획총괄이 차를 타고 누가 소집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 대법원장이 소집을 했다라는 진술을 국감에 어떤 법관들이 한글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예, 제가 그때 말씀 예. 그다음에 지정 배당의 경우에 예. 무작위 배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차장님께서. 근데 이 사건이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는 것이 법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지정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정 배당을 지기현 재판부에 처음부터 지정 배당을 한 겁니까? 그때도 제가 이제 규정을 가지고 그리고 서울중앙에 적인 거. 예. 네, 이제 저는 보고받은 답변해 주시기 내용으로는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내용 정리해 지난번 주시기 충실히 설명을 드린 바랍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도. 네. 네. 자,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 이후에 또 고유법 상정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질의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토론은 이것으로 마감하기로 하고요. 우선 이 부대 의견에 검찰 특활비 부대 의견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제기하셨는데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검찰의 정치 중립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로 정치 활동을 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치하에서는. 그래서 이 특활비가 정치 활동비로 전용되는 걸 막아야 된다 하는 고심으로 아마도 우리 예산 소위에서는 이 같은 부대 의견을 다른 것 같은데 너무 잘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오히려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집단 행동 있어서는 안 될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런 그 특수활동비를 정치 활동에 전용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부대 조건을 단 것은 너무 잘 하셨고요. 법무부 장관님의 지휘 감독권이 깊이 있게 발휘되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직접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수사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그것도 민생사범, 이 정치검찰 때문에 민생 쪽에 형사 전담을 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도가 가중돼 있고 또 적재된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수사 분야에 집중 지원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검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있다가 현안 질의할 때 많이 의견 표명을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장관님께서 예결위에서도 많은 또 상세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이 뭐 행주가 걸레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지만 행주나 걸레는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차라리 행주가 되도록 걸레가 되도록 헌신하고 몸이 찢어지도록 봉사를 했다면 얼마든지 검찰에 대해서 조직적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검찰은 힘을 길러서 주권을 강탈하고 나라를 강탈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위험한 정치를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항명 파동을 주동한 주모자들을 찾아내셔서 직무 배치를 단호하게 하시고 조직의 기강을 엄정히 세워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면서 많은 예결소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면서까지 당연히 지금 아까 장관님께서 7,400억 원 야당의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발
수익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마치 어떤 특정인이 다 범죄 수익으로 꿀꺽했다라고 선동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호들갑인 것이고요. 그리고 대장동의 범죄 수익은 이미 1심 판결을 자세히 읽어보면 몰수 추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이미 민사소송을 하고 있고 가압류 조치를 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추징을 위해서 항소를 어거지로 한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형사법은 형사법의 관점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민사적인 관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재판에 대한 개입이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52항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의 토론에서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배째라식으로 이 법사위의 국정감사 시에도 지난 연도까지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특활비를 증빙하라는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뉴스타파 그리고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심청 보도를 꾸준히 해주었고 공익소송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소송에 패소한 검찰 법무부는 일부러 항소를 하는 등 정말 많은 피로감을 가중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비교적 용처에 대해서도 그 투명한 집행을 약속했고 또 소명을 한 바 있어서 부대 조건을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 사법 수사 분야에 집중할 것과 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최근에 보인 집단 행동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직접 어떤 기준을 세우고 구체적 집행 항목을 마련한 다음에 그 보고를 받으시고 이를 검토한 후에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 조건부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21년도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 특수활동비는 총 84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부패 및 경제 2대 범죄 한정에 한해서만 사용을 허락을 한다면 사건 비율 등을 고려할 때 2021년도 특활비의 한 절반 정도를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입니다. 그렇다면 84억의 절반은 42억에 해당이 되나 이는 1년치 예산을 다 인정할 수는 없고 정부조직법 통과로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가 확정이 된 관계로 9월까지 9개월간의 특활비만 편성한다면 31.5억 원이 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하고 부대 의견과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많습니다. 이 집단 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의 특수활동비 안 준다. 이렇게 세상에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떻습니까? 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스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의 구체적인 개수와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과 세부 사업별 특수활동비 31.5억 원의 구체적 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 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이와 관련된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촉박한 국회 예산안 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기관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 의결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각별히 명심하고 이를 법무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액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결위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철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 회계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장경태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하여 향후 기관 운영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과거 감사원 운영에 대한 잘못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새로운 감사 문화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이 헌법과 감사원법이 부여한 책무인 공공부문의 회계 질서와 공직기관 확립과 함께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데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훈 공수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장경태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 회계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 앞으로 기관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입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헌법재판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법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신 여러 소위위원님들, 그리고 장경태 소위위원장님께 각별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시정 요구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원철 처장님과 오동훈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님과 천대엽 처장님, 손인혁 사무처장님, 김인회 권한대행님께서는 법안 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뭐 저는 원래 검찰의 항소를 1심의 단계에서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을 옛날부터 취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뭐 이번에 재판이 상당히 오래되면서 1심에서 상당히 꼼꼼한 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달라질 건 별로 없습니다. 예, 예. 이게 사실은 뭐 미국 같으면 항소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 공세가 조금 오래 되고 있어서 좀 그래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제9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3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환철 수석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62항까지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10건 법률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장동혁 대표 발의 재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포 체류지원센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 설치하고 국내 거주 외국 국적 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게 한 법안입니다. 다만 재동포 관련 정책 추진 체계가 현재 법무부와 재동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인 바 개정안이 이를 심화시킬 요인이 없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 54항 이강일 의원 대표 발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은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알게 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신상 정보에 관한 통보 의무를 면제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나 임금 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인권 침해 예방 등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55항은 통과하고요. 의사일정 56항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56항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등 특정 재산 범죄에 대하여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피해 규모를 합산하여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전세 사기 범죄 등 대규모 특정 재산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를 통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입법 취지가 인정되지만 이득의 합산과 분리 등 경합범 처벌에 관한 기존 형법 체계를 와의 조화를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형법 개정안은 2명 이상의 합동 사기 범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최근 사기 범죄 급증과 범행 양상이 조직화 진흥화 되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조직적 사기 범죄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합동법 성립을 위해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를 요구하는 현행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58항 이훈교 의원 대표 발의 형법 개정안은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서 등에 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도 무고죄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만은 형사처분 목적 무고 행위와 구별하기 위한 실무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59항 유상범 의원 대표 발의 형소법 일부 개정안은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 신청, 관할 지정 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에 상급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고 구속기간 불산입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개정안 형사소송 규칙 제7조를 법률에 격상하도록 하여 소송 절차 정지 사유를 법률 유보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인 바 원심법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절차 지연 방지와 충실한 심리 진행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개정안을 근거로 재판을 지연시킬 도구로 악용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판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 절차가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60항 이강희 의원 대표 발의 형사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 사실 요지 등을 출석 요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수사 준칙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유상범 의원 대표 발의 형소법 개정안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정법 시행 전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것인지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62항 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형사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요구로 출석한 제3자도 법률에 따라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등의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비용 청구권이 법적 권리라는 점을 법이 부여해주고 수사 절차에 대한 협력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인정됩니다만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형사소송 비용법 전부 개정안도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2항부터 82항까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63항부터 71항까지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예,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3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사물 관할을 단독 판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이고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건의 경우 합의부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심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6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사물 관할을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 판사 관할로 변경하고 사건의 난이도, 중대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 판사가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단독 판사 관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의 구속 요건이 넓어지고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나 사건의 전형성 또는 중대성에 있어 기존의 보이스피싱 사건과 큰 차이가 없고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물 관할을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 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6항과 제67항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8항 문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소의 방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검색대 등의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안장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부 청사 관리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출입 절차 등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법무부의 다른 소속기관과 달리 보호관찰소만 법률로 보안장비 설치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스토킹 행위 등으로 인한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부착자의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한 의무 위반 행위인 위치 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외로 유출 사용한 경우에 대해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부작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경영 책임자 등의 정의 규정 중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관련 조항인 현행법 5조를 삭제하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및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영 책임자 등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여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정형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위임한 경우와 도급 등의 관계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임명한 경우나 도급 관계 등에서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어려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제정된 것임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1항 김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등이 부담해야 하는
형사소송 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증인, 감정인 등 형사절차 협력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여비 등 비용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비용 지급 주체, 기관별로 규정된 각 장의 조문은 비용 지급 대상, 용어 사용,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법률 전체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형사소송 비용의 범위 확대는 피고인 비용 부담 확대에 따른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 책임주의 및 비례 원칙 등의 관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72항부터 82항까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2항에서 제82항까지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 중 주요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하려는 내용으로 감사위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등을 고려할 때 입법 정책적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4항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범위에 속하는 사무 및 직무에 대한 감찰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선관위 자체감사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전제로 그 법률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7항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범죄 조직에 의한 사기 등 특정 사기 범죄로 인한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 추징을 규정하고 그 산정에 있어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범죄 피해 재산 몰수 추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재산형 선고 가능성이 다소 제약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관세법 및 대무역법 등 위반 행위를 수단으로 한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 세관 공무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수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기, 횡령, 배임죄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9항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재 95%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개정 관련 연역이나 관련 해외 입법 내 기대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매도 청구권의 행사 주체인 지배주주 여부 판단 시